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철민입니다. 저는 1985년에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처음으로 기억나는 건 거대한 군사 퍼레이드, 온통 가득한 화려한 선전 포스터들, 그리고 항상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작은 아파트에 살았고 특별한 건 없었지만 대부분의 다른 가족들과 비슷했어요. 아버지는 정부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선생님이셨어요. 두 분 모두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두가 저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우리는 질문을 하거나 우리가 들은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되었어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북한에서의 학교 생활은 힘들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했는데 배운 것들 중 많은 부분이 일반적인 학습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들, 특히 영원한 주석이라 불리는 김일성과 그의 아들 김정일에 대해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분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묘사되었어요. 그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책임지고 있다고 배웠어요. 그때는 저도 다 믿었어요. 왜 안 믿었겠어요? 제가 들은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다른 말을 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그냥 따라가는 게 더 안전했어요. 제 어린 시절은 겉으로는 꽤 평범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범생이었고 항상 시키는 대로 했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였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북한 밖의 세상에 대해 정말 궁금해했어요. 때때로 남한이나 미국, 다른 나라들에 대해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대화는 위험했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지 않았어요. 외부 세계에 대해 궁금해질 때면 빨리 그런 생각들을 밀어냈어요. 그게 무서웠고 저는 그냥 안전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가족은 많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만큼은 있었어요. 우리는 주로 쌀과 채소로 이루어진 단순한 식사를 했어요. 고기는 드물게 먹었어요. 특별한 날에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신났던 기억이 나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시간은 방과 후 친구들과 놀 때였어요. 낡은 축구공을 차거나 동네에서 숨바꼭질을 했어요. 그런 순간들은 우리가 그냥 세상의 어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게임을 하면서도 우리가 사는 현실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간첩 잡기 놀이를 하며 반역자나 국가의 적을 잡는 척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의 어린 시절 놀이조차도 주변의 끊임없는 선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참 이상해요. 집에는 작은 흑백 TV가 있었어요. 우리는 정부에서 승인한 프로그램만 볼 수 있었고 대부분은 지도자들의 활동을 다룬 뉴스나 우리나라를 찬양하는 프로그램들이었어요. 가끔 허락된 외국 영화, 주로 오래된 러시아 영화를 볼 때면 그 영화들이 우리 국경 너머의 세계를 살짝 엿볼 수 있게 해줬어요. 물론 그것들도 우리나라의 관점에 맞게 신중히 선택된 것이었지만요. 학교에서는 매일 김일성, 김정일의 큰 초상화에 절을 했어요. 그건 마치 이를 닦거나 신발끈을 묶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일과였어요.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호기심 많은 아이였어요.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특히 수학과 과학을 잘했어요. 이 과목들은 저에게 순수하게 느껴졌어요. 다른 과목에서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었지만 수학과 과학은 그렇지 않았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정부가 뭐라고 하든 변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그래서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뭔가 맞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배웠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고 음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보았어요. 어른들이 부족함과 어려움에 대해 속삭이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도 이런 의심들을 그냥 넘겼어요. 믿는 게 더 쉽고 안전했거든요. 저는 모범생이자 충성스러운 시민이 되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상하고 통제된 것이었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그냥 저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저는 다른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전혀 몰랐고 앞으로 제 인생이 얼마나 바뀔지도 몰랐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보면 어두운 도시가 보였어요. 평양에는 밤에 불빛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별이 잘 보였어요. 다른 나라의 아이들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지 그들의 삶은 어떨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기 때문에 빨리 떨쳐버리고 제가 아는 유일한 세상에서 또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수학과 과학이 좋아졌어요.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지 이 과목들이 저에게는 더 쉽게 느껴졌죠. 선생님들도 제 재능을 알아봐 주셨고 고등학교에 다닐 때쯤에는 다들 제가 아마도 공학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북한에서는 어떤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더 좋다고 여겨지는데 공학자는 특히 존경받는 직업이었어요. 정부는 나라를 자립시키기 위해 건축이나 군사기술 분야에서 일할 엔지니어들이 꼭 필요했죠. 2002년 제가 17살이 되었을 때 큰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김책공업종합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이 학교는 나라에서 손꼽히는 명문대였어요. 합격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기뻐하셨고 며칠 동안 미소를 멈추지 않으셨죠. 이 학교는 김일성 주석의 절친이었던 김책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곳이었고 북한에서 최고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배출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었어요. 대학에 들어간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척 긴장되었어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죠. 하지만 저는 성공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부모님이나 나라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학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광경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캠퍼스는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어요. 다양한 학과 건물들이 우뚝 서 있었고 학생들이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대학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는 항상 공부만 해야 했거든요. 수업, 실험, 과제 등으로 빽빽한 일정이 계속되었어요. 즐기거나 쉴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때로는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 얼굴에 교과서 자국이 남기도 했죠. 그래도 모든 것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북한 각지에서 온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대도시에서 왔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작은 마을에서 왔죠. 같은 나라에서 자랐지만 서로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듣는 건 흥미로웠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일부 학생들이 북한 밖의 비밀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에게 말할지 매우 신중했지만 가끔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확신이 들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들은 주로 남한이나 미국에서의 부유함과 자유에 대해 속삭였죠. 어느 날 밤, 제 룸메이트 준호가 스마트폰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는 중국에서 밀반입된 사진을 본 적이 있었대요. 믿을 수 있겠어? 그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주머니에 들어가는 작은 컴퓨터야. 그리고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어. 저에게는 마치 공상과학 이야기 같았어요. 또 다른 날에는 미차라는 친구가 남한에서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거기선 정말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그녀는 꿈꾸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언제든 고기를 먹을 수 있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입에 침이 고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건 위험했어요. 잘못된 사람이 듣기라도 하면 큰일 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마다 그것은 마치 바깥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창문 같았고 저는 그 창문을 통해 꼭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조심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질문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위험이 너무 크다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저는 공부에 집중했어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공학 교과서를 꼼꼼히 읽었죠. 복잡한 방정식을 풀고 정교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연습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실력도 점점 늘어났어요. 교수님들도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교수님들은 저에게 추가 프로젝트를 맡기거나 다른 학생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공학을 배울수록 우리나라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왜 제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첨단 기술이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왜 우리 인프라는 제가 배우는 것에 비해 이렇게 낡아 보일까? 이런 생각은 밀어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했거든요. 대신 저는 공부에 더 몰두했어요.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어서 가족과 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마지막 학년에는 큰 프로젝트를 해야 했어요. 저는 극한 날씨 조건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다리를 설계하기로 했어요. 밤낮 없이 그 프로젝트에 매달렸고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았어요. 마침내 교수님들 앞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교수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본 것 중 최고라고 말했죠.
그 프로젝트는 제 운명을 결정지었어요. 2006년 졸업할 때 저는 반에서 최고 성적을 받았어요. 모두가 저에게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이 얼마나 크게 변할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졸업 가운을 입고 졸업장을 손에 든 채 서 있던 그 순간 저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두려웠어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정부가 저를 어디로 배치할까? 제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될까? 군중 속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저는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대학교를 졸업한 2006년에 평양 근처의 비밀 정부 건물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곳은 정찰총국이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첩보 장비와 군사 기기를 제작했어요. 이곳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했어요. 북한에서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으면 사람들이 더 주의 깊게 감시하거든요. 제가 맡은 일은 첩보용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제작하고 수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 장치들을 이용해 일반 사람들과 중요한 정부 관료들을 감시했어요.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그들이 나눈 대화를 들으며 심지어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기기들을 만들었죠.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모두 극비 사항이었거든요. 제가 일하던 건물은 마치 작은 세상 같았어요. 우리가 따라야 할 규칙이 아주 많았고 건물 곳곳에는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매일 상사들은 우리에게 작업 내용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경고했어요. 심지어 우리 가족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무서웠어요. 일이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저는 그 일을 잘 해냈어요. 열심히 일했고 프로젝트를 빠르게 마무리했죠. 상사들도 이 점을 알아봐 주었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저를 더 신뢰하게 되면서 더 큰 비밀들도 알게 되었어요. 곧 정말 중요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어요. 이 첩보 장비들을 작업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을 감시하는데 사용하던 카메라와 마이크가 우리 지도자들을 감시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북한의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된 거죠. 그들의 삶은 TV나 신문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정부 관료들이 호화로운 파티를 열고 비싼 음식과 술을 즐기는 영상을 봤어요. 그들이 뇌물을 주고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는 녹음도 들었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평생 우리 지도자들이 완벽하고 항상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기적이고 부패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일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만약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훌륭하지 않다면 또 무엇이 진실이 아닐까? 하지만 이런 의문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건 너무 위험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만 생각하며 제 일을 계속했죠. 일하는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작은 실수 하나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한 번은 동료가 실수로 파일 하나를 집으로 가져갔던 일이 있었어요. 다음 날 그 동료는 사라졌고 우리는 그를 다시 볼 수 없었어요.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았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퍼즐을 풀어가는 기분이었죠. 어떻게 하면 카메라를 더 작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이크가 더 먼 거리에서 소리를 포착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도전이면서도 흥미로웠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제 업무 능력은 점점 더 향상되었어요. 상사들도 저를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제 의견을 묻기도 하고 가끔은 제가 새로운 첩보 장비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는 새로운 도청 장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 중 가장 작은 장치였고 아주 멀리서도 소리를 포착할 수 있었으며 전력 소모도 아주 적었어요. 몇 주 동안 이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고 식사도 거르며 작업했어요. 드디어 완성된 장치를 상사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는 매우 놀랐어요. 이 장치가 그들이 특별한 임무에 딱 필요한 것이라고 했어요. 제 일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조금 걱정되기도 했어요.
이 장치가 정말 범죄자를 잡는 데 사용될까? 아니면 무고한 사람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일상에 익숙해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에 가서 온종일 비밀 프로젝트를 작업하고 늦게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제 사회생활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의 동료들도 저와 같았죠. 우리는 모두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밤늦게 혼자 아파트에 있을 때면 외부 세계에 대해 생각하곤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삶이 어떤 모습일까? 그곳 사람들은 더 행복할까? 그들은 말을 잘못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알아서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배운 것이 많아질수록 북한 밖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졌어요. 돌이켜보면 이 일은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죠. 하지만 이 일이 저를 힘든 상황에 놓이게 만들기도 했어요. 문제는 이제 알게 된 비밀들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계속 일을 하면서 언젠가 상황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어요. 2011년, 제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우리나라의 지도자인 김정일이 막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고 그의 아들 김정은이 새로운 지도자로 자리하게 됐죠. 모두들 이 변화에 대해 긴장하고 있었어요. 과연 앞으로 상황이 더 나아질지 아니면 악화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저는 직장에서 새로운 극비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저희 팀은 김정은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특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죠. 큰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선택받은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만약 제가 실수라도 한다면 저와 제 가족에게 큰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정은의 의료 기록과 그를 비밀리에 촬영한 영상에 접근할 수 있었죠. 파일을 클릭할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TV나 신문에서 김정은은 항상 강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비춰졌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어요.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매우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과체중이 심했고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높았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건강 문제들도 있었어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큰 뉴스였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중요한 정부 관계자들조차도 김정은이 이렇게 아픈 줄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며칠 동안 저는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거리를 걸어가면서 김정은이 강하고 힘차게 보이는 커다란 포스터를 볼 때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두 개의 다른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점점 걱정이 많아졌어요. 만약 김정은이 정말로 아파서 더 이상 나라를 이끌 수 없게 된다면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권력을 두고 싸움이 벌어질까요? 군인들이 거리로 나오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될 거라는 상상을 하니 정말 무서웠어요.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그들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 행동을 하면 큰 공경에 처할 수 있고 아마도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 가족도 함께 벌을 받을지도 모르고요. 일은 점점 더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매일 사무실에 가서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동료들과 저녁 식사나 아이들이 한 재밌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 큰 비밀 때문에 터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상사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지도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그는 단지 제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기 위해 부른 거였어요. 곧 승진할 수도 있다는 암시까지 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큰 비밀을 지키면서 보상을 받고 있다니. 그때부터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시설을 방문할 때 그들이 얼마나 불안해 보였는지, 그리고 거리의 군인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보였다는 것도요. 마치 그들도 뭔가를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족 생각이 자주 났어요.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님과 저를 우러러보는 어린 여동생. 만약 사람들이 김정은이 얼마나 아픈지 알게 되면 그들은 저를 탓할까요? 가끔은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기도 했어요.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할 수도 있고, 외국 신문에 익명으로 편지를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라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들은 사라져서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데 점점 능숙해졌어요. 하지만 비밀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TV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하거나 공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진짜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졌어요.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걸까? 두려워하는 걸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안고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이 거짓된 삶을 마주하기 싫어서 일하는 시간을 계속 늦추게 됐어요. 어느 날 밤, 집으로 걸어가던 중에 한 무리의 아이들이 거리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즐거워하고 있었죠. 그 모습이 부러웠어요. 그들은 큰, 위험한 비밀을 짊어지고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저 행복하기만 하면 됐죠. 그때 저는 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두렵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 수는 없었어요. 뭔가 행동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뭘 해야 할까요? 조용히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럴 경우 저와 제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삶은 이제 절대 예전 같을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이요. 김정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매일 출근길에 마치 엄청난 비밀을 안고 걷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런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평소처럼 행동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처음엔 내가 알게 된 사실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넘기려 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지도자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거나 사망하면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생각이 떠올랐어요. 권력 다툼이 일어날까? 나라가 붕괴될까? 내 가족과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 어느 날 직장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음식을 건드리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친구인 진호가 제 앞에 앉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그가 물었어요. 요즘 걱정이 많아 보여.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대신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제가 거짓말했어요. 진호는 설득되지 않은 듯 보였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식사를 이어갔고 저는 많은 것이 변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제가 하는 일에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 어둡고 조용한 도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 비밀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고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북한에서 비밀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가장 큰 범죄 중 하나였어요. 발각되면 저는 감옥에 가거나 더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제 가족 전체가 벌을 받게 되겠죠. 정부 내에서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말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저를 신고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설사 그들이 제 말을 믿는다고 해도 과연 무언가 행동을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진실을 더 숨기려 할까요? 생각할수록 이 정보를 외부로 알리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을 떠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탈북이라는 생각은 이전엔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국경은 철저히 경비되고 있었고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히면 엄청난 처벌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유일한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몰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무에게도, 심지어 부모님께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들을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졌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편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모으고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개발에 참여했던 감시 시스템을 이용해 탈출 경로를 조사했어요. 그 상황에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누군가가 저를 쳐다볼 때마다 제 생각을 읽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들었어요. 상사가 어느 날 저를 사무실로 불렀을 때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단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을 뿐이었죠. 드디어 한 달간의 준비 끝에 저는 준비가 됐어요. 중국으로 가는 산악 루트를 선택했어요. 위험한 여정이 될 것이었지만 그것이 제게 가장 좋은 기회였어요. 떠나기 전날 밤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려 했었어요. 아마도 그들이 저를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무언가 잘못된 걸 느낀 듯 계속해서 괜찮냐고 물으셨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냥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래요. 저녁을 마친 후 저는 부모님을 꽉 껴안았어요. 아버지는 조금 놀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평소에 그렇게 애정 표현을 자주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냥 두 분 다 사랑해서요. 그게 다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제가 떠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족, 친구들, 제 인생 전부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찾으려는 것들, 자유, 진실, 변화를 이룰 기회를 떠올렸어요. 새벽에 첫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따뜻한 옷을 입고 전날 밤에 싸놓은 배낭을 들었어요. 방 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본 뒤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저는 도시의 끝자락을 향해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심장이 더 세게 뛰었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흥분도 됐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제 선택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평양의 외곽에 다다랐을 때 저는 멈춰서 28년 동안 제가 고향이라 부르던 도시를 뒤돌아봤어요. 다시는 이곳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후 저는 앞에 놓인 산을 바라봤어요. 저 너머에는 중국이 있었고 그 너머에는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저는 걷기 시작했어요. 앞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 자유를 향한,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제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국경은 여전히 멀었지만 도시에서 벗어나니 조금은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3일 동안 들판과 숲을 걸었어요. 가져온 음식을 먹고 덤불 속에 숨어 잠을 잤어요. 발은 아팠고 누군가 나를 볼까봐 늘 두려웠어요. 하지만 계속 걸었어요. 자유를 얻겠다는 생각이 나를 움직이게 했어요. 드디어 국경에 도착했어요. 멀리 울타리가 보였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금방이라도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어둠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울타리 쪽으로 기어갔어요. 경비원들이 말했던 그 구멍을 찾았어요. 작았지만 내가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 기어가려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얼어붙었죠. 2명의 경비원이 근처에서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숨을 죽이고 그들이 나를 보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경비원들은 나를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갔어요.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구멍을 통해 몸을 밀어 넣었어요. 옷이 찢어지고 팔이 긁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탈출했어요. 드디어 중국에 도착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중국은 종종 탈북자를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계속 움직여야 했어요. 밤새 걸어서 국경에서 최대한 멀어지려고 했어요. 해가 뜨자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지쳤고 배고팠고 두려웠지만 평생 처음으로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랐어요. 중국어도 할 줄 모르고 돈도 다 써버렸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나는 김정은의 건강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북한을 탈출했어요. 이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해내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도움을 구하며 마을로 들어서면서 내가 두고 온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가족, 일, 내 인생 전부요. 슬프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실은 숨길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니까요.